우선 여러분들에게 23년도 첫 세미나를 하면서 뭘 말씀드릴까라고 했는데 하워드 막스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요걸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결과를 좋게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따르지 마라 이런 말과 같겠죠.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요즘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뉴스가 다 이러니까요. 생존의 문제다, 모두가 가난해진다,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근데 다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워드 막스가 말한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미 예고된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그 침체가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침체의 양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할 말이 많지만 적어도 오늘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말하는 거니까 침체가 나타난 해에 주가 하락이 반드시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10번 중에 거의 7번이 침체 때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나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못해 침체까지 갔는데 조금 전에 그 문구들처럼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심각한 건 이제부터인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주식시장은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부터 오르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실제로 나타난 해에는 막상 주가는 상승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마 가장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부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 뉴스 중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그 카피 문구가 제일 와닿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실적은 엉망인데 왜 외국인은 삼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에 있는 말하고 이어지는 말이죠.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쓸어 담나. 그래서 실적 쇼크에도 외국인 강력 매수의 의미가 뭔가. 실적은 바닥인데 외국인은 왜 살까. 지난 한 주만 보면 지난주 한 주 올해 들어서 연속 8일 외국인 매수했는데 8일 동안 매수한 금액이 작년도 12월 한 달 내내 판 금액만큼을 8일 만에 다 매수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난주 잠정 실적 이제 곧 확정 실적 낼 건데 뭐 엉망진창이죠. 최악의 쇼크를 냈는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샀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나 외국인이 돌았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차익을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환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환율 매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올라서 수익 내는 것보다 환율 때문에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최근 들어서 1,400원 까지 갔던 게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환차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항상 원화 환율이 최고로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환율 숫자가 높을 때죠. 1,450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1,100원대까지 사는 게 외국인들이 사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시점적으로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무시할 정도로 환율이 그렇게 중요했냐?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년간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 대표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쪽에서는 월동 압도적인 1등이고요. 물론 전체 시총이나 이런 거에는 더 큰 것들이 있지만은 뭐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20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늘 회자되어 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주가의 대표적인 대표물이었죠. 그런데 그 반도체 주가 20년간 반도체 주가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공통적인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고 정점을 기록한 시점이 들어가는 분기보다 한 분기 앞서서 이미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위를 해석해드리면 재고 정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회색 선이 뭐냐면 재고 쌓인 양인데 저 회색
막대가 가장 높아질 때가 그 근방에서는 재고가 제일 많이 쌓인 거니까 재고가 제일 많이 쌓였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가장 실적이 안 좋고 가장 경기가 안 좋고 가장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디램 반도체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가장 안 팔리는 달이 들어가 있는 분기니까 그 분기는 전체가 안 좋겠죠. 그 주간, 그 1, 2년 내에 가장 안 팔리는, 가장 재고가 많이 쌓인 그 분기, 바로 앞분기부터 묘하게 주가는 이미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짙은 파란색이 삼성전자인데 최고 재고가 높았던 2008년 4분기 바로 앞달부터 주가는 파란색은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보면 2015년 3분기가 재고 쌓인 게 제일 높았는데 이미 2015년 2분기 말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9년 마찬가지. 가장 재고가 많이 쌓인 건 2019년도 1분기였는데 이미 주가는 2018년 4분기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2023년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재고량이랑 이런 모든 것들을 측정해 보니까 이번에 재고의 최고 정점은 23년도 2분기에 나올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 2023년 2분기보다 하나 앞선 1분기 늦어도 말에는 주가는 언제나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외국인이 사는 거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최악의 실적이, 최악의 그 경기가 나타나는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지 않고 그 전분기 말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는가?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주식은 앞서간다 이런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자면 주가는 최악을 미리 반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2008년 4분기가 되기 전에 이미 가장 심각한 4분기의 가격을 먼저 비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015년 3분기가 되기도 전에 최악의 가격으로 이미 삼성전자는 내려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주식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최악을 알기 때문에 그 최악이 나타나는 시점, 바로 앞 시점에 이미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시점이 반등의 시점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022년 내내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국면들은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경험의 산물일 수도 있겠죠. 물론 소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식 비중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최저로 내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월가에서도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늘릴 때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주가는 늘 이래 왔다는 거고요. 하나 더 나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얼만큼 올라가나 라고 봤더니 세 번의 제일 큰 그 위기 국면들의 공통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3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그 달로부터 9개월 뒤에는 최소 상승률이 25%였다.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 2008년도 4분기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그러니까 3개월씩이죠. 한 분기가 3개월 지났을 때 26% 올랐고, 6개월 지났을 때 31% 올랐고, 9개월 지났을 때 81% 올랐고, 이게 각각이 아니라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2009년도,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는 금융위기여서 그런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데로부터 9개월 지났을 때 81%가 올라가 있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2009년 3분기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 드릴 때 2009년도는 2008년도 12월은 정말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아주 처절하게 예고됐으니까요. 2008년도 12월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의도에 제가 그 당시 영업부에 근무했거든요. 영업부에 근무할 때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건너편 블럭의 맨 끝에 있는 그 건물에서 점심을 먹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건너면 어디냐면은 대우 빌딩이에요. 미래셋 대우, 지금 미래셋 대우죠. 옛날 대우 빌딩. 대우 빌딩 있고 그 다음에 농협 빌딩 있고, 그러니까 농협, 대우 이렇게 있는 그 대우 빌딩
로 건너가는 건널목에 서 있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죠. 현대차 러시아 주문이 취소됐다. 자동차 주문이 12월 달 한 중순 뭐 지나서 있던 그게 그냥 지금도 선명해요. 기아차 현대차 막 취소가 막 속출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요즘 테슬라가 가격을 너무 내려서 전부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IRA에다 가격 맞춰야 되니까 또 내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심각한 건 심각한 거죠. 그때도 그게 너무 선명할 만큼. 바로 무슨 발표했냐면 돈이 부족해가지고 회사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09년 1월 달이죠. 회사채를 기아차가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내놨는데 미안하지만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사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금융업계가 뒤집어졌어요. 기아차 회사채 발행 실패하는 건 드문 일이죠. 그건 쇼크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기아차가 이미 빚을 못 갚아가지고 현대차 계열사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사실 부도는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대차가 1조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회사였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도 날 일이 없는데 회사채 발행을 하겠다는데 응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쇼크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아차 BW가 2월 달에 발행이 발표된 거예요. 회사차 발행 못하니까. 기아차가 어떤 회사냐면 현대차하고 다르게 해외 부채가 많은 회사예요. 둘 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건 뛰어난 회사지만 구조적으로 현대차하고 다르게 기아차는 해외 부채가 많아요. 해외 부채가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2008년도를 시작할 때 원화 환율이 800원대였는데 2008년 12월에 1600원 갔어요. 환율이 더블이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기아차는 지난달까지 글로벌리 이자로만 100억을 매달 주고 있었다면 회사채를 발행했으니까 그 회사채라는 거는 채권이니까 이자가 나가잖아요. 3개월마다 나가는데 3개월마다 나가는 이자가 100억이었다면 환율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빚이 그대로 있는데 200억 나가야 됩니다. 왜? 환율이 2배니까. 기아차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2배로 늘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준다 그래가지고 결국 BW라는 걸 발행했어요. BW는 나중에 제가 채권 교육할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BW는 뭐냐면 본드 위드 워런트라 그래서 채권으로 사서 채권 이자를 다 받다가 한 3년 내에 자기가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요술 지팡이도 아닌데 매우 매력적이죠. 왜냐하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 이자 따박따박 받다가 끝내도 돼요. 3년 이자가 다 나오거든요. 부도만 안 난다면. 근데 기아차 부도는 안 나죠. 근데 가다가 만약에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자기가 산 BW를 주식으로 바꾸면 돼요. 주식 바꾸는 가격이 얼마냐면 6,880원. 기아차 한 주를 6,880원에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달려있는 게 BW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BW 청약률이 최고 높아요.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회사채는 발행이 실패했지만 BW는 흥행이 아주 최대 성공했죠. 기아차가 그 당시만 해도 4,500원대였는데 그 해 말이 가기 전에 놀라실걸요? 그 다음 해죠. 1년 사이에 굉장히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얼마에 팔 수 있었냐면 85,000원까지 갔어요. 8만 원대에 팔 수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4천 얼마에 살 수 있었거든요. 기아차를. 최저가 4,500원대고 BW 전환가가 6,880원이었으니까 한 6,000원대에는 얼마든지 몇 달 동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85,000원까지 갔어요. 한 해에서 얼마 1년이 안 갔어요. 3년 동안 결정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 때는 공포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2009년도는 어떤 해였냐? 2008년 12월은 그렇게 공포의 도가니였는데 막상 2009년도가 시작됐는데요. 2009년 2월까지만 주가가 빠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올랐어요. 12달 중에 10달을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 전년 주가 다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국이. 왜? 전 세계에서 그 금융위기 터지고는 미국이 45% 빠졌는데 한국이 65% 빠졌으니까. 지금도 만만치 않죠. 예. 어찌됐든지 간에 2009년도는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실적이 좋은 한 해였기도 했고요. 예,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미국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막 계속 한국에 뭘 사달라고 계속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어쨌든 그런 때니까 저 때 삼성전자 주가는 82% 올랐죠. 그런가 하면 2015년, 16년도 15년도 3분기에서 시작된 상승이 9개월이 지났을 때 26% 올라 있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 9개월이 지났을 때 누적으로 25% 올라 있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최악의 실적이 나오는 그 달에 그 분기에 주가는 바닥을 찍지 않고 대부분 그 전달에 그 전 분기에 바닥을 찍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바닥을 최악의 실적을 이미 가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죠. 그래서 그런 거죠. 대비하죠. 대비하니까 먼저 팔고 파니까 실제 최악의 시점보다 더 먼저 바닥이 나옵니다. 이게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다른 점인데 이 다른 점을 앞으로도 늘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60개월 이동평균선 하회를 하면 매번 저렇게 강력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2009년도, 2012, 13, 2016, 17 뭐 요런 연도에 그랬고 이번에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22년 말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노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리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이 최악이지만 주가는 단단하게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 락 바텀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한 바닥이라고 하죠. 삼성전자는 60개월 이동평균선이 락 바텀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된다. 저는 기술적 지표를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술적 지표가 오랜 기간이나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놓으면 정확하게 주식시장이나 종목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믿고 있죠. 왜? 사람들의 생각의 합이 나타난 게 기술적 지표니까. 다만 저게 앞을 예언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저는 안 믿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진 게 거래량인 것만큼은 기술적 지표인 것만큼은 믿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걸 말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막상 왔던 그 해에 성장률과 증시 등락률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그 해에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보시면 93년도에도 사이클별 성장이 바닥인 그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침체가 들어가는 그 해의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22% 오르고 한국 시장이 28% 올랐고 2001년도에는 이때가 언제예요? IT 버블이 터졌을 때죠. 글로벌은 마이너스 17%였지만 한국 증시는 37%나 올랐어요. 지금 같은 23년도 같은 해에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는 50% 올랐습니다. 글로벌이 32% 올랐으니까 한국이 1등 할 만하죠. 50% 올랐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2009년도 기록을 찾아보시면 2009년도 1년 동안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50%가 넘지 않았던 주식형 펀드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2009년도에는 주식 30% 갖고 있는 그 혼합형들도 15% 넘고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주식형 펀드는 1년 수익률이 50%를 넘지 않는 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숫자만 말하면 신기하죠. 2020년에도 마찬가지. 당해년도 외에 글로벌은 14% 올랐고 한국은 32% 올랐어요. 이때 코로나 때 한국이 많이 올랐죠. 이전에 한국 시장에 그 15년 동안 옆으로 가다가 코로나 때 새롭게 3000이라는 새로운 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침체 년도에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르더라라는 거죠.